네, 문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품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품사는 고1 교과서에 기본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품사를 알아야 고1 교과서에 나오는 문법을 다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품사부터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품사를 정의를 내릴 때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 품사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 우리 품사라고 하는 건 단어를 기본 성질에 따라서 무엇해 놓은 것, 분류해 놓은 것,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이걸 우리는 품사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할 첫 번째는 뭐냐면 품사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이 단어를 기본 성질에 따라 분류해 놓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들아, 단어를 분류한 게 품사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면 그러면 모든 품사는 뭐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니? 바로 단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를 분류해 놓은 게 뭐니까? 바로 품사니까. 그치? 그러니까 모든 품사는 뭐다라고 정리할 수 있다? 바로 단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 것 첫 번째. 그 다음 우리 두 번째, 우리 품사라고 하는 건 무엇이다? 바로 기본 성질을 바탕으로 해서 바로 우리가 파악해야 된다고 하는 거. 그럼 이 기본 성질을 통해서 파악해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이제 구체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띄어쓰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면 우리 띄어쓰기의 기본적인 단위는 바로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어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무엇하게 된다? 바로 띄어쓰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 그런데 얘들아, 단어를 기준으로 해서 띄어쓴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방금 뭐라고 했지? 그치? 바로 단어는, 즉 단어를 분류하는 게 품사기 때문에 따라서 띄어쓰기의 기준이 단어다. 거기에다가 무엇을 더 덧붙일 수 있을까? 그쵸, 바로 이렇게 품사라고 하는 걸 집어넣을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이 띄어쓰기의 단위가 단어지만 하지만 바로 뭐다? 품사라고 해도 뭐 크게 다르진 않는다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의 뭐가 있어요? 예외가 있겠지. 그러니까 우리 예외가 바로 뭐냐면 우리 조사가 되겠습니다. 이 조사라고 하는 것도 바로 뭐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 있냐면 바로 품사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조사가 품사에 해당되니까, 근데 우리 품사는 바로 단어니까, 그러니까 이 조사도 뭐 해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띄어써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치? 그러니까 이 조사도 뭐다? 단어다. 왜? 이 조사가 왜 단어다? 조사도 품사고 품사는 단어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 조사도 단어기 때문에 띄어써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 얘는 무엇한다? 바로 붙였습니다. 바로 붙였습니다. 왜냐면 얘는 자립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한다? 단어지만 붙여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사를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출제가 되기도 한단 말이지, 조사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붙여쓴다 이렇게 말하면 틀린 말이다. 알겠니? 조사도 품사고 품사는 단어기 때문에 단어지만 원래는 띄어써야 하지만 그러나 자립성이 없기 때문에 붙여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무엇으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냐면 기본 성질을 통해서 판단해야 된다라고 했다. 그치? 그럼 여기서 기본 성질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항상 얘들아, 바로 품사를 생각할 때는 항상 기본형으로 그 품사를 판단해야 하는 겁니다. 일단 문법의 시작은 뭐라고 생각해야 돼? 항상 어떤 대상이 갖고 있는, 어떤 단어가 갖고 있는 기본형을 생각해야 돼. 알겠니? 그 기본형을 착각하는 순간 거기에서 이제 오답이나 문제,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문법의 시작은 뭐다? 기본형부터 생각한다 라고 하는 걸 생각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로 집에 가는 길이라고 돼 있어. 그치? 그럼 우리 집에 가는 길 할 때 이 가는이 무엇을 꾸며주고 있냐면 바로 길이라고 하는 체언, 즉 명사를 꾸며주고 있잖아. 그럼 이렇게 체언을 수식해주고 있으니까 얘가 이 가는의 품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얘를 관형사, 즉 체언을 꾸며주니까 관형사 이렇게 말하면 되냐?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 우리 품사를 생각할 때는 항상 뭐로 판단해야 된다고? 문법을 생각할 때는 항상 무엇으로 판단한다? 기본형. 그러면 우리 가는의 기본형이 뭐니? 바로 가는의 기본형은 가다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 봐봐. 얘는 가다에다가 무엇이 붙은 거야? 이 는이라고 하는 관형사형 어미가 붙은 거거든. 그래서 무엇을 꾸밀 수 있게 된 거야? 바로
체언, 길이라고 하는 명사를 꾸밀 수 있게 된 것이거든. 그러니까 항상 기본형으로 생각한다고 했으니까 가, 다, 그러니까 우리 얘들아 기본형이 다로 끝나는 애들을 뭐라고 부른다? 그렇죠. 우리는 기본형이 다로 끝나는 애들을 뭐라고 한다? 바로 용언이라고 하고, 이 용언 중에서 우리 가, 다라고 하는 건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바로 품사에서는 동사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사가 활용을 통해서, 그 동사가 활용을 통해서 무엇을? 바로 체언을 꾸밀 수 있게 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 문장 성분으로 따질 때는 얘들아 기본용어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문장에서의 역할로 판단하는 거야. 그럼 우리 문장에서 역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니? 바로 체언을 수식하고 있죠. 바로 이렇게 체언을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얘를 우리는 바로 관형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품사는 사로 끝나고 문장 성분은 어로 끝나죠. 그래서 다른 겁니다. 일단 그래서 우리 문장 성분은, 다시 말해서 문장 성분은 문장에서의 역할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문장 성분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문장에서 체언을 수식하니까 관형어. 하지만 품사는 기본형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가는의 기본형은 가다. 그러니까 다로 끝나는 것을 우리는 용언이라고 불렀을 때 용언에는 동사와 형용사가 있잖아. 그 동사와 형용사 중에서 가다라고 하는 건 움직임을 나타내니까, 그러니까 바로 보다 동사,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일단 이거 잘 파악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품사의 분류 기준은 뭐 형태나 기능이나 의미에 따라 분류하는 것들 나와 있는데, 그건 우리가 여러분들이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참고해서 읽어보는 걸로 하고요. 좀 더 속도감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나왔냐면 첫 번째로 이제 체언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이 설명할 건데, 우리 체언은 바로 어떤 것들이 있느냐? 우리 체언에는 얘들아 명사, 대명사, 수사 이런 것들이 있고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그래서 명사, 대명사, 수사를 배워가고 있죠. 그런데 이 체언이라고 하는 애는 왜 태어났느냐? 이 체언이 태어난 목적, 이유, 바로 기본적으로 뭐가 되기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외워두도록 하자. 바로 체언은 주어가 되려고 태어났다라고 얘기했잖아. 내가 얘기했죠, 수업 시간에. 우리 용어는 왜 태어났다? 태어난 목적, 바로 뭐다? 바로 서술하려고 태어난 것이다. 즉 동사 같은 경우는 움직임을 서술하려고, 형용사 같은 경우는 성질이나 상태를 서술하려고 태어난 것이다. 알겠니? 하지만 이 체언이라고 하는 건 문장에서 뭐가 되려고 태어난 것이다. 기본적으로 바로 주어가 되려고 태어났다. 알겠니? 하지만 얘들아 이 체언이라고 하는 것이 명사, 대명사, 수사가 반드시 문장에서 주어 역할만 하는 거야? 그건 아니지. 주어 역할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문장 성분으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거나 도와주는 것. 그럼 이 체언에, 얘들아, 이 체언에 뭐가 붙을 때, 체언에 뭐가 붙을 때 그 체언이 다양한 문장 성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쵸. 바로 조사가 결합될 때, 그때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알겠니? 그러니까 이거 외워야 돼. 체언 다음에 뭐가 온다? 체언 다음엔 조사가 온다라고 하는 거 되게 간단하지만 외워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체언 다음에 뭐가 온다? 조사가 온다.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쭉 설명하는 건 우리 고1 교과서에 한글 맞춤법이 나오는데, 한글 맞춤법의 중요한 부분이 바로 띄어쓰기입니다. 그 띄어쓰기를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해선 지금 하는 내용들이 하나의 빌드업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요 내용 했고, 요 내용 했고, 요 내용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걸 설명하려고 지금 내가 빌드업하고 있는 거다. 알겠지? 일단 체언 다음에 뭐가 온다? 바로 조사가 온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두시고요. 그러면 왜 이 체언 다음에 조사가 오고 그 조사가 옴으로써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구체화시켜 보도록 하자. 여기 뭐가 나왔냐면 집이, 집을, 집에, 집이다 라고 하는 문장이 있다고 치자. 일단 집이라고 하는 건 뭐가 나왔니 얘들아? 이렇게 체언, 명사가 나왔죠. 그런데 여기에 뭐가 나왔을 때 집이, 집을, 집에, 집이다가 붙었단 말이야. 근데 내가 방금 위에서 얘기했잖아. 체언 다음에 뭐가 온다고? 조사.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뭐야? 조사인 거야. 그치? 그런데 이 조사가 붙으면 이 체언이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냐? 봐라. 집이 좋다라고 한다면 무엇이 좋은 거야? 집이 좋은 거잖아. 그러면 얘는 무엇의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주고 있니? 주어의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주고 있지. 그치? 그러면
얘들아, 이 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체언이 어떤 주어의 역할, 주어의 자격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조사인 거잖아.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바로 격조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얘들아, 우리 격조사라고 하는 건 자격을 주는 조사란 뜻이야. 여기에서는 주어의 자격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우리는 주격조사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요. 그럼 얘들아, 두 번째, 집을 사자라고 했을 때 이때 을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야? 그치, 바로 목적어의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주고 있잖아. 그럼 목적어의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주고 있으니까 당연히 뭐야? 목적 격조사가 되겠죠. 집에 가자라고 한다면 이때는 바로 부사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얘를 우리 뭐라고 한다? 부사 격조사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내가 산 집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럼 집이다 하면 뭐하고 있니? 서술하고 있잖아. 그럼 이번에는 체언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어요? 서술어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주고 있으니까 얘를 우리는 서술 격조사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봐라, 우리 집은 체언이 되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체언은 주어가 되려고 태어났지만 반드시 주어 역할만 하는 건 아니야. 다양한 문장 성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 다양한 문장 성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애가 바로 뭐다? 조사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조사가 좀 더 깊이 있게 배워야 하겠지만 그건 우리 조사라는 파트에 들어가서 좀 더 자세히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 등등의 역할을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지금은 일단 이렇게 외워두도록 하자. 알겠지? 그러면 얘들아, 이제 우리가 체언까지 배웠어요. 그러면 체언에는 뭐가 있다고 했다?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는데 오늘은 명사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우리 명사는 얘들아 뭐가 있냐면 바로 보통명사, 고유명사, 자립명사, 의존명사가 있는데 이것들 다 중요하지 않고 뭐만 알아두면 돼. 그치, 바로 이 의존명사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해 두면 됩니다. 근데 이 의존명사가 어려운 이유가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바로 품사의 통용이라고 하는 것 때문이야. 우리 품사의 통용이다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형태는 똑같은데 품사가 달라지는 경우를 우리는 품사의 통용이라고 우리가 수업했었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시험 문제로 자주 나오는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했을 때 일단 얘들아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 의존명사는 명사야. 명사는 체언이야. 체언은 뭐야? 품사고 품사는 단어야.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해야 돼? 띄어 써야 되는 겁니다. 그치? 하지만 띄어 쓰지만 얘는 의존한다고. 그러니까 혼자서는 쓸 수 없고 항상 무언가에 의존하게 되는데 그 의존하게 되는 게 뭐냐면 관형어가 되겠습니다. 이 관형어에 무엇을 받아야만 수식을 받아야만 쓸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의존명사가 되겠습니다. 알겠니? 나 그 것 좀 줄래? 라고 했을 때 나 것 있잖아, 것 줘 라고 했을 때 소통이 안 돼. 왜? 이 것이라고 하는 이 의존명사가 관형어의 수식을 받지 못한 채 쓰이게 되면 쓸 수 없다고요. 소통이 안 되잖아. 하지만 나 그 지울 것 좀 줄래? 하면 지울이 것을 꾸며주게 되면 이 것이 의미를 갖고 쓰일 수 있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의존명사라고 하는 건 반드시 무엇에? 관형어의 수식을 받아야 한다가 되겠습니다. 알겠지? 그럼 이제 이걸 잘 생각해야 돼. 내가 얘기했다. 우리 품사라고 하는 건 기본 성질, 즉 기본형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분석할 때 형태선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자. 일단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얘는 일단 의존명사니까 더 볼 필요가 없고요. 일단 얘를 통해서 얘가 무엇인지를 추론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자. 우리 지울의 기본형은 얘들아, 지울의 기본형은 지우다죠. 지우다. 에다가 지금 뭐가 붙어 있는 거야? 리을이 붙었어. 그치? 지우다에다가 리을이 붙었다라고 했을 때, 우리 지우다 같은 경우, 얘 뭐야? 그치? 용언이잖아. 용언. 우리 용언이 태어난 목적, 내가 좀 전에도 얘기했고, 우리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잖아. 우리 용언이 태어난 목적은 수식하려고 태어난 거니, 서술하려고 태어난 거니? 그치? 수식이 아니야. 서술하려고 태어난 거야. 왜? 기본형이 뭐로 끝나? 기본형이 다로 끝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들아, 만약에 지우다 것, 수식이 안 돼. 왜? 서술하려고 태어났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치? 그러니까
얘 혼자서는 얘들아 얘 혼자서는 얘를 꾸밀 수가 없다고. 그치? 그랬을 때 뭐가 오게 된 거야? 이 리을이라고 하는 애가 왔을 때 지을 것 하면 그래 수식할 수 있는 형태로 달라지게 된 거지. 되니? 그랬을 때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우리 지우다에서 지우를 뭐라고 부른다? 그쵸. 우리 용언의 어간이라고 부르게 되죠. 얘를 우리는 어간이라고 부릅니다. 얘들아, 그럼 이렇게 용언의 어간이 나왔을 때 얘는 바로 뭐냐? 어미가 되겠습니다. 외워야 돼. 뭐 어간 다음에 뭐가 온다? 어미가 온다. 즉 체언 다음엔 조사가 온다. 어간 다음엔 어미가 온다. 이렇게 일단 외워두도록 하자. 그래서 어간 다음에 뭐가 온 거야? 어미가 온 거야. 근데 이 어미는 바로 어떤 어미냐면 바로 얘를 우리는 관형사형 어미라고 합니다. 관형사형 어미라고 합니다. 그럼 이 관형사형 어미, 근데 우리 관형사형 어미의 종류까지도 우리가 외워야겠죠? 니은, 는, 리을, 던. 이거 그냥 나는 어떤 문장으로 외워보고 싶어서 그냥 나는 런던? 뭐 이렇게 정도로 외우긴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얘는 외워두셔야 되는데 얘 그냥 외워두는 게 아니라 우리 고1 학교 대신에 너무 많이 나오는 핵심 개념이기 때문에 이 관형사형 어미 니은는 리을던 뭐 나는 런던 가고 싶다 이렇게 쓸 때 좀 유치하죠. 나는 런던 이렇게 외워두는 것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반드시 외워둬야 돼. 알겠니? 근데 생각해봐. 이렇게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가 붙게 되면 얘들아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가 붙게 되면 얘가 뭐처럼 쓰이게 되냐면 관형사처럼 쓰여. 즉 관형사처럼 쓰인다고 하는 건 실제로 관형사가 되는 건 아니야. 관형사처럼이지. 선생님 오늘 머리를 현빈처럼 했는데 이러면 욕먹으려나? 현빈처럼 했는데 그럼 선생님이 현빈처럼 했다고 해서 현빈이야? 그치 욕먹겠지. 현빈이 아니야. 현빈처럼 한 것뿐이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관형사처럼이라고 해서 실제로 관형사가 되는 건 아니야. 알겠니? 그냥 관형사처럼 무엇하게 됐다는 뜻이야. 바로 체언을 수식하게 됐다는 뜻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따라서 바로 얘는 관형사처럼 관형사 바로 처럼 무엇하게 되었다. 바로 체언을 뭐하게 되었다? 수식하게 되었다. 근데 얘들아 우리 문장에서 체언을 수식하는 애를 뭐라고 불렀니? 방금 했잖아. 바로 관형어라고. 그치? 그래서 관형사처럼 체언을 수식하기 때문에 얘는 바로 관형 뭐라고 한다? 어라고 한다.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품사는 당연히 그냥 동사야. 용언이야. 품사는 안 바뀌어 얘들아. 품사는 동사인데 이 관형사형 어미가 붙어서 관형사처럼 체언을 수식할 뿐이야. 근데 우리 문장에서 체언을 수식하는 걸 뭐라고 배웠니? 관형어라고 배웠잖아. 그러니까 얘는 바로 뭐야? 관형어야. 그래서 이 관형어의 수식을 받았다. 그러니까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체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즉 다시 잘 들어 얘들아. 관형사형 어미 뒤에는 무조건 뭐가 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치? 봐라. 이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가 붙게 되면 이 용언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관형사처럼 체언을 수식한다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관형사형 어미 뒤에는 무조건 뭐가 와야 되는 거야? 그쵸? 체언이 와야 되는 거야. 이해됐지? 그러니까 얘는 바로 뭐야 얘들아? 이 것은 체언이야. 왜 체언인지 알겠지? 근데 얘는 바로 체언인데 이 것은 혼자 쓸 수 없잖아. 그러니까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그래서 얘를 우리는 의존 명사라고 부르게 된다가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의존 명사는 뭐 한다? 품사고, 품사는 단어기 때문에 뭐 한다? 띄어 쓴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지울, 띄고, 것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거 왜 띄어 쓰는지 이해가 됐죠? 그럼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학교 내신에 주로 나오는 우리 단어를 통해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봐라, 얘들아. 일단 노력한 만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나만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자. 그럼 우리 노력한 만큼일 때는 붙여 써야 될까? 띄어 써야 될까? 그 다음 나만큼은 붙여 써야 될까? 띄어 써야 될까?
이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 노력한 만큼 나만큼 이거 생각할 때 잘 봐. 얘를 보고 판단할 수가 없어. 왜? 형태가 똑같잖아. 그치? 그러면 만큼만 보고 얘가 붙여 써야 되는 건지 띄어 써야 되는 건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바로 뭐다? 그쵸? 바로 요 앞에 나와 있는 애가 되겠죠. 이 노력한 또는 얘를 통해서 얘의 품사가 무엇이고 품사에 따라서 띄어쓰기가 달라지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노력한 같은 경우 기본형이 뭐야? 내가 얘기했잖아. 항상 뭐부터 판단하라고? 바로 기본형부터 판단하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얘 기본형은 바로 뭐야? 노력하다가 되겠죠? 노력하에다가 지금 뭐가 붙은 형태야? 바로 니은이 붙은 형태야. 그치? 그러면 얘를 우리는 뭐라고 했다 얘들아? 노력하까지를 우리는 어간이라고 했잖아. 그치? 근데 이 니은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야? 어간 다음에 어미가 오는데 이 니은은 바로 관용사용 어미잖아. 그치? 이해되니? 그러면 당연히 얘는 무엇이어야 돼? 이 용언의 관용사형이 나왔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뭐여야 돼? 그래, 체언. 근데 이만큼은 혼자 쓸 수 있는 체언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의존 명사라고 한다. 근데 우리 의존 명사는 품사고 품사는 단어기 때문에 무엇한다? 띄어 쓴다고 되겠죠. 이해되지? 그럼 예를 보자. 우리 나만큼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우리 나라고 하는 것을 품사를 생각해 봐야지. 얘들아, 나는 품사가 뭐야? 그치, 바로 대명사야. 대명사는 체언이지. 얘들아, 앞에 뭐가 나왔어? 체언이 나왔단 말이야. 그럼 얘들아, 우리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 체언 다음에 뭐가 온다고 했니? 체언 다음엔 바로 조사가 온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체언 다음에 지금 뭐가 온 형태? 바로 이렇게 조사가 결합되는 형태라고 봐야 되는데, 우리 아까 내가 얘기했지? 빌드업이라고. 이 내용을 설명한 이유가 결과적으로 이걸 문법적으로 제대로 설명하기 위한 빌드업이었던 거라고요. 그러면 체언 다음엔 조사가 오면 이 조사는 무엇? 단어지만 무엇한다? 붙여 쓴다라고 했죠. 그치? 이랬을 때 만큼 의존명사 조사 달라지고 있잖아. 이걸 우리는 품사의 통용이 되겠고요. 이렇게 품사가 달라짐에 따라 띄어쓰기도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너뿐이야라고 하는 단어에서 우리 뭐다? 뿐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시면 돼요. 뿐. 그럼 우리 뿐이다라고 하는 건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치, 잘 생각해봐. 생각할 시간은 안 주고 여러분들이 멈춘 다음에 얘는 어떻게 띄어써야 될지를 생각하고 수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멈춰봐. 멈췄지? 네,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충분히 생각했다라고 가정하고 그럼 보도록 하자. 우리 너뿐이야라고 했을 때 얘들아, 우리 이 뿐을 보려면 이 뿐의 품사를 보려면 뭘 봐야 된다고 했니 내가? 앞에 걸 봐야 된다고 했지. 그럼 우리 너라고 하는 애가 바로 뭐야? 대명사잖아. 얘가 바로 뭐야? 체언이라고. 그럼 얘들아, 체언 다음엔 내가 뭐라고 온다고 했니? 바로 조사가 온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너뿐은 당연히 뭐 해야 돼? 붙여야 돼. 이거 수업 시간에 보니까 너뿐은 붙이고 이하를 띈다라고 했는데 너뿐 이하 이러면 그럴 때는 이 이하를 띄어 쓴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감탄사일 때 이야 대단하다 이럴 때는 띄어 쓸 수 있겠지만 이때는 그게 아니죠. 이 이하 같은 경우에 얘들아, 이하 내가 얘기했잖아. 우리 항상 생각할 때는 뭘 생각하라고 까먹으면 안 돼? 기본형을 생각하라고 했어. 그러면 우리 이 야의 기본형이 뭐야? 그래, 이 야의 기본형은 이 다가 기본형이야. 근데 우리 이 다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니? 서술격 조사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도 조사란 말이야. 그럼 무엇 해야 돼? 우리 조사는 바로 붙여 쓴다고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노력할 뿐 같은 경우 우리가 방금 위에서 얘기했었습니다. 이 노력할 같은 경우에 기본형을 생각해 본다면 노력하에다가 뭐가 붙은 거야? 그치, 관형사형어미 뭐가 붙었어? 리을이 붙었잖아. 그럼 우리 관형사형어미 다음에는 뭐가 와야 한다? 체언이 와야 한다. 그치? 그러니까 얘는 바로 뭐다? 체언인데 혼자 쓸 수 있는 체언이 아니니까 얘를 우리 뭐라고 한다? 의존명사라고 하고, 이 의존명사는 무엇한다? 띄어 쓴다라고 했었죠. 이해됐지 얘들아? 그 다음 이제 요 부분, 이제 마지막으로 요 부분까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띄고, 일단 여러분들 이거는 뭐 당연히 알 수 있겠죠, 그쵸? 집에 올, 수, 밖에 얘 띄어쓰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야. 얘 띄어쓰기. 그러면 얘네의 띄어쓰기를 볼 때 잘 생각해 봐. 우리 뭘 보라고 했다? 얘 기본형을 보라고 했잖아. 얘 기본형이 오다지. 오다라고 하는 오다의 오라고 하는 어간에 지금 뭐가 붙은 거야? 내가 얘기했잖아. 어간 다음에 뭐가 온다고? 어미가 오는데 어떤 어미가 붙었니? 바로 관형사형 어미가 붙었잖아. 관형사형 어미가 붙었기 때문에 얘는 바로 뭐가 돼? 얘는 바로 체언일 수밖에 없겠지. 근데 이 수라고 하는 건 혼자 쓸 수 있는 체언이 아니니까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의존 명사라고 한다. 우리 의존 명사는 당연히 무엇한다? 띄어쓴다가 되겠죠. 그치? 근데 여기서 이제 밖에라고 하는 애인데 잠깐만. 밖에 누구지? 라고 했을 때 그 밖에와 얘들아 그 밖에와 이 밖이 같은 말이야? 아니지. 이 밖은 안과 밖을 구분짓는 명사가 아닌 거잖아. 그치? 알겠니? 그리고 얘는 안과 밖을 구분짓는 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얘를 우리 뭐라고 한다? 바로 조사라고 얘기합니다. 체온 다음에 조사 온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무엇해야 돼? 붙였어야 되는 거야. 집에 띄고 올 띄고 수밖에. 알겠지? 수 띄고 밖에 아니다. 수밖에다 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품사를 배웠지만 얘들아 품사를 배우는 이유는 바로 고1 때 배우는 문법 전체 가장 기본이 돼. 여기서 다 파생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일단 우리가 고1 교과서에 나오는 한글 맞춤법, 그 한글 맞춤법에서의 띄어쓰기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우리가 무엇한 거야? 배워본 거야. 그걸 문법적 원리를 통해서. 알겠죠? 이거 잘 공부를 해 두시고요. 1주차 수업을 안 들은 학생 또는 1주차 수업을 들었는데 잘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필히 다시 한번 보고 공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